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기 한국의 교환 선생님으로 출장을 오게 된 한 프랑스 선생님이 확성기를 든 채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있던 한 한국인 학생이 선생님에게로 다가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를 하는데요. 학생의 말을 들은 외국인 선생님은 어쩔 줄 모르며 너무나 당황했는지 확성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 선생님 앙뚜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프랑스에서 꽤 보기 힘든 전문직 교사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아닌 특별 교육으로 분류되어 경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들의 초청을 받아 각 지역에 맞는 경제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금방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지만 제가 얼마 전 겪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제교육 초청 수업은 제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문화에 매우 익숙한 가정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일본에 있는 기업에서 꽤 오래 일을 해오셨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다시 본국인 프랑스로 돌아오셨기 때문인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투자와 관련된 기업을 다니셨던 부모님께서는 같은 사내 커플로 결혼하시게 되었고 그 뒤 저를 낳고 나서는 쭉 프랑스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일본이 꽤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말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도 종종 방학이 되면 저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참 많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도대체 일본이 왜 살기 좋은 것이지라는 의문스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을 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불편함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부모님이 일본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한 노력 덕분에 프랑스에서 빨리 진로를 정해 경제 수업 선생님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으로 평가받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신임 경제교육교사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는 저에게 잠시 일본으로 공개 수업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길면 일주일 짧으면 4일 정도 일본에서 지내며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더군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언어였지만 이러한 해외 출장의 경우 항상 저를 대신해서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제가 수업을 하려는 나라의 학교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본 공항에 도착한 저는 태풍에 크게 당황했고 실제로 아무런 교통도 운영하지 않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주위 일본인을 붙잡고 제가 가려는 학교의 이름을 말해주고 지역을 말해줬지만 어째서인지 제가 붙잡은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저를 몇 번 쳐다보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사라지더군요. 일본 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일본인들은 항상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지만 제가 실제로 처음 혼자서 겪은 일본의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말을 걸면 그저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뿐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욱 웃긴 것은 그저 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무시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공항 바깥에는 엄청난 태풍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다음 날 있을 수업 준비를 위해 무조건 노트북을 사용해 메일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저는 일본 공항에 있는 직원을 붙잡고 잠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직원은 다소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지금은 태풍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건 위험한 순간이라며 안 된다는 단순한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었던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태풍이 몰아치는 일본 공항에 고립되어 허무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있던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를 건네며 혹시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이 맞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공항에 있던 다른 일본인들과는 체격 자체가 달랐고 옷을 입고 있는 스타일도 주위에 있던 일본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정도였기 때문이죠.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자신의 이름은 지훈이라는 소개를 마친 한국인 남성은 자신도 지금 출장 때문에 일본에 왔는데 태풍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면서 저희 모습이 자신과 비슷해 말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제가 왜 일본에 오게 되었고 현재 어떤 위급한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제 말을 들은 지훈 씨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당장 공항 밖으로 나가자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라는 그 한국인 친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여기 일본은 매뉴얼로만 움직이는 곳이라며 안타깝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 지도 어플을 켜더니 저를 데리고 한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다행스럽게도 그곳은 일본에서도 한국인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는 업무용 사무실이었고 태풍이 몰아치는 공항에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있어 저는 급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공항 직원이 태풍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실제 직접 발로 찾아 뛰어다닌 곳에는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알게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사히 남은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수업 준비까지 끝낼 수 있었던 저는 지훈 씨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나중에 한번 꼭 식사라도 하자는 말을 남기고 각자의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일본은 아직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근처에 간단하게 묵을 수 있는 허름한 호텔은 그나마 남아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저희 공개 수업을 위해 일본의 학교에 도착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지만 일본의 태풍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이 도착하지 못했고 심지어 매우 당황스럽게도 일본의 학교는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시설 정비를 시켜야 된다면서 정비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작은 장갑만 주고는 저에게까지 주변 정리를 부탁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조차 비가 많이 내리면 공공기관에서 재난봉사를 나오거나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복구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기계로 도시 복구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청난 폭염의 날씨였음에도 교실에 냉방이 되지 않는 것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얘기한 저희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냉방기구조차 없는 교실이었지만 학생들은 묵묵히 복구가 될 것 같지도 않은 밖으로 장갑만 착용한 채 나가버렸고 그곳에는 2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초청해준 일본인 담당자님에게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물었지만 일본인 담당자님은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과 함께 자신들의 학교에서는 정해진 태풍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니 저희 공개 수업도 취소되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수업이 취소되었으면 저에게 먼저 말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물어보자 말을 하는 일본의 문화에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본에서의 수업 초청 경험에 다시는 일본을 방문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태풍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며 프랑스의 학교장 선생님에게 저의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전달하자 학교장 선생님도 무슨 그런 나라가 있냐면서 안타깝지만 곧바로 한국에서의 수업을 다녀와야 되는데
괜찮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일본과 한국이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가까웠기에 그렇게 일정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학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한 번만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연속으로 공개 수업을 가는 것이니 이번에는 한국에서 약 3주 정도 휴가 아닌 휴가를 같이 다녀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휴가 제한 출장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거리도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다고 들었던 저는 어차피 이런 매뉴얼대로만 움직이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소통의 답답함이 이어지는 일본의 모습에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프랑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해버렸고 또 추가 수당도 벌어야만 했던 저는 결국 학교장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태풍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에 한국행 비행기에는 탑승할 수 있었지만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일본의 공항은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 불길하게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 떠올랐던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허무한 표정으로 어차피 몇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되니 공항 벤치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항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무언가 일본과 전혀 다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더군요. 창문 밖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었지만 공항에 있던 한국인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기만 했고 실제로 저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한 한국인 가족은 얼른 지하철을 타러 가자면서 어딘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도착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는 말과 함께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고 가면 되는지 순서대로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지하철은 물론 기차까지 충분히 움직인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직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이 정도의 비는 한국에서는 금방 처리가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알려준 곳으로 이동하면 금방 수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나 친절히 저를 안내해 주었죠. 실제로 수원을 가기 위해 이용한 공항 지하철과 기차인 KTX는 모두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고 중간마다 볼 수 있었던 한국의 길거리. 도로들에는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수의 복구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로 몇몇 한국인 무리들은 줄을 맞추어 자연스럽게 도시 복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눈으로 보고 있던 단 30분의 시간 동안 도로 한 블록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죠. 저는 그 순간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곧바로 몇몇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태풍이 불고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하나도 있지 않았죠. 모든 이동을 지하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지하상가와 지하철은 눈을 맞을 필요조차 없는 정말 아늑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걸려 무사히 수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는 다음날 있을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근처 호텔에서 업무를 마무리 지었고 일본과 다르게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호텔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편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또다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친 듯 모든 길이 빗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학교의 공개 수업 전까지 시간은 남아 있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에서도 수업이 취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느긋하게 샤워를 하고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호텔 창밖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비로 뒤덮여 역류하던 도로는 검은색의 아스팔트로 다시 깔끔히 돌아와 있었고 그곳에서는 몇몇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제서야 저는 호텔의 높은 고층에서 보이는 모든 도로들이 이미 깨끗하게 침수되었던 빗물들이 제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기까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복구 시스템은
이미 그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학교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편하게 길을 걸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사실에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공개 수업 시간에 맞춰 초청받은 한국의 학교로 들어가게 된 저는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운동장의 모습에 역시 한국은 다르다는 감정을 느끼며 곧바로 수업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너무나 적극적이었고,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번역기를 통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저에게 궁금한 것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물어보며 서로 간의 교육적 교류를 꽤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저를 봐도 그저 무시하던 일본인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왜 한국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한국인 학생들의 교육적 시스템에 더해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은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효율과 시간을 중요시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모든 수업을 마치고 너무나 즐거웠다는 마지막 업무 보고서를 프랑스 학장님에게 보낸 저는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의 즐거운 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나라였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 한식을 먹거나 수원의 평화로운 도시들을 구경하던 저는 조용하고도 생기 넘치는 한국의 매력에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지금 짧은 휴가 기간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또다시 한국으로의 공개 수업 준비를 위한 한국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던 저는 학장님에게 다시 한번 한국으로의 출장을 부탁드렸고, 학장님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꽤 좋았나 보다라며 흔쾌히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죠. 약 한 달 뒤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두 개야? 이 늦은 밤에 어쩌자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스 유니버스 출신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밤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자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유키라고 해요. 전 일본 출신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로 선발되어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 33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00만 명, 틱톡 팔로워 150만 명을 보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정말 많은 러브콜이 오는 편이에요. 유명 브랜드는 물론 여러 도시에서 홍보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제게 최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 도시에서 관광 홍보 요청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온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면 모두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 제가 한국 도시를 홍보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었죠. 그런데 저보다도 더 이 소식을 좋아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저희 집엔 저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로 제 남편 역시 페이스북 팔로워 31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92만, 틱톡 팔로워 98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 혹시 한국 프로그램 중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 남편이 필일본 버전 런닝맨의 멤버예요. 처음 런닝맨이 일본 버전으로 촬영된다고 하자 제 남편은 무조건 출연하고 싶다고 PD님을 엄청 졸랐어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한국의 열혈 팬이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한국 도시 홍보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드디어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국 홍보팀에서 제안한 날짜는 2박 3일 동안 영상을 촬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린 그걸로 부족하다며
일주일 정도는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큰 캐리어를 꺼냈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연으로 쓰자면 A4 용지로 3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바로 떠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BTS 때문이에요. 저는 BTS를 정말 좋아해서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콘서트를 다 가고 있어요. 한국의 음악은 정말 특별해요. 한국 음악 특유의 즐거움과 정서가 노래 속에 들어있죠. 가사도 얼마나 좋은지 가사를 읽으면 마치 책을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일본의 큰 토크쇼에 남편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행하시던 분이 제게 짓궂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좀 곤란해졌죠. 오늘 밤 최고의 레스토랑을 남편이 예약해뒀는데 BTS 멤버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전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상상이 가실까요? 당연히 BTS 멤버와 저녁을 먹는 거죠. 남편과는 매일 밥을 먹을 수 있으니 하루 정도는 BTS와 저녁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 BTS 팬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방송에서는 제 남편도 제 의견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죠. 물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는 잔뜩 투덜거리길래 제가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한국 도시 홍보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동안 개인적인 이유로는 여러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멋진 한국을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죠. 사실 저희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옛날 한국의 한 대통령이 일본의 대통령에게 한국도 일본만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어려운 나라였죠.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화려한 문화만 보고 자라서 그 시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한국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1950년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 IMF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고작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난 불모지에서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생길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 열심히 일했던 지금의 어르신들 덕분이 아닐까요?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는데 한국의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본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그런 노력 중 하나로 2021년부터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가까이 하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호적이에요. 제가 이번 한국의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SNS에 올리자마자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나도 가고 싶다며 어느 도시를 가냐며 문의가 폭주했죠. 서울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지만 혹시 아직 깨어있는 팬들을 위해 특별히 라이브를 켜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대답해 주려고 했죠. 서울 밤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일본 팬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위험하다며 빨리 호텔로 들어가라는 말뿐이었죠. 팬들의 걱정과 염려스러운 댓글 때문에 채팅창이 마비가 될 지경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재밌어서 뒤로 넘어갈 뻔했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니 전혀 걱정 마시라고 설명했어요. 저희의 말만으로는 팬들은 안심이 안 된다며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아무리 한국이라도 늦은 밤은
위험하다며 제발 숙소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길거리를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밝게 빛나는 네온 사인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수많은 가게들과 편의점, 그리고 환한 가로등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치안이 워낙 잘 되어 있어 밤에도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막 도착해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죠.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진짜 대단하다며 좋아요를 잔뜩 눌러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한국 밤거리를 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시다시피 미스 유니버스 출신의 모델이라 세계 이곳저곳으로 화보도 자주 찍으러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를 모두 다 가봤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범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죠. 제가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건 이렇게 안전한 밤길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끔 밤길은 무섭거든요. 다 같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는 잔뜩 긴장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팬들은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려면 어디가 좋은지 무엇이 맛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껐죠. 한참을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너무 배고파 늦은 시간이었지만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야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죠. 남편이 한국 여행 오기 전 지도에 갈 곳을 여러 군데에 표시해 두었거든요. 그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남편이 갈매기를 먹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무슨 갈매기까지 먹나 싶어 좀 꺼림칙했죠. 그런데 같이 간 다른 스태프들도 좀 불편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이런 싸한 분위기를 못 느꼈는지 혼자 룰루랄라 신이 났죠. 하는 수 없이 제가 남편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찾아온 건 알겠는데 갈매기를 먹는 건 아무래도 좀 꺼림칙한 것 같아 우리 그냥 다른 편의점에서 대충 때워도 괜찮아라고 조심스레 말했죠. 열심히 찾아왔는데 남편이 속상해할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정말 갈매기를 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너무 웃기다며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얼마나 웃는지 남편 눈에 눈물이 다 고였어요. 그리고는 갈매기살은 갈매기가 아니라는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갈매기살은 돼지고기 부위의 일부분이고 이름이 그냥 갈매기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남편의 설명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진짜 재밌다며 남편과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죠. 아니, 왜 돼지고기의 부위를 갈매기라고 하는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 궁금해하면서 고기가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시킨 갈매기살과 삼겹살 그리고 불판이 나왔어요. 불판이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에 같이 온 일본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이거 꼭 이렇게 먹어야 한다며 김치를 불판에 구웠거든요. 예전 한국 왔을 때 한국 삼겹살집 사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김치랑 마늘을 같이 불판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꼭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고기랑 먹을 때 저는 꼭 불판에 구워 먹거든요. 처음엔 놀랐던 스태프들도 먹어보고는 입에 잘 맞았는지 구운 김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김치를 올리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갈매기살을 한 입 먹어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맛이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다며 여길 찾아온 남편을 마구 칭찬했어요. 상추 위에 갈매기살, 그리고 구운 김치와 마늘을 올리고 쌈장을 푹 찍어 한 입 가득 넣으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소주 한 잔도 곁들였죠.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며 서로 한 잔 더 짠하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스태프들 모두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저희를 초청한 도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를 타러 지하철로 향했어요. 지하철 표를 뽑으러 기계에 가자마자 저는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도대체 언제 또 이런 게 생긴 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에 인공지능 동시 통역 기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크린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알려주니 편리하더라고요. 한국은 올 때마다 뭔가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늘 편리하고 빠르게 달라져 있죠. 이렇게 부지런하고 섬세한 한국인의 성격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저희는 인공지능 통역 기계의 새로움에 깜짝 놀라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KTX를 2시간만 타면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KTX 객실 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소음 하나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했죠.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통화를 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어요. 남편과 이런 한국인들의 선진의식은 정말 배우고 싶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죠. 이런 건 정말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예절 DNA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KTX 덕분에 2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해 역에 내리자 저희를 초대한 이번 프로젝트 대표님과 직원들이 나와 계셔주셨어요. 먼 길 와주시느라 감사하다며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한국을 홍보하게 되어 제가 영광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님은 한류 열풍으로 일본 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인데 서울 말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저를 초대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한국은 서울밖에 와보질 않았어요. 다른 좋은 곳들이 많다고 팬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곳이 많았는데 바쁜 일정 탓에 늘 서울만 있다 돌아갔죠. 이번 기회에 한국의 다른 도시도 제대로 즐기고 팬분들께 확실히 홍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 방문했던 장소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 깜짝 놀랐어요. 이 먼 곳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반가웠죠. 바로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일본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우리 일본 분들이 일하고 계신다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잘 대해준다며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일본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월급도 많고 생활도 정말 편리하다며 한국에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부산이라는 제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도시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한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력에 감탄하며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저는 다급하게 기사님께 제발 차를 세워달라고 했죠. 아니, 무조건 여기서 내려야 했어요. 그 이유는 길에 예쁘게 피어있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는 늘 쾌적하고 깔끔해서 올 때마다 창밖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죠. 때때로 예쁜 꽃을 심어놓은 곳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기선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차에 내려 남편과 함께 이 장소도 소개하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그저 유명한 관광지만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거리 자체도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죠. 지금 사진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즐거웠는지 사진에서 보이는 제 모습이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름다운 벚꽃이 흩날리는 한국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정차해 사진을 찍고 저희는 대왕암 공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큰 바위가 정말 많았고 바위 끝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도 바다가 많고 섬도 많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특색 있는 모습에 신기했죠. 촬영은 진작에 끝났지만 남편과 일본 스태프들과 한참을 대왕암 공원에 앉아 바다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이사 올까라고 말이죠. 아니, 남편이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장 다 내팽개치고 한국으로 오자고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은 어쩔 거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대신 우리 한국을 자주자주 오자고 남편을 타일렀어요. 이 에피소드를 SNS에 올렸더니 다들 한국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고 따라갈 거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계신 일본 분들이 한국 정말 좋다며 한국으로 오는 걸 환영한다는 댓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순식간에 3만 개나 달렸죠. 그렇게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KTX에 막 타려는데 저희 팀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모두는 순식간에 당황해 우왕좌왕했죠. 그러더니 기억을 잘 더듬어 보라고 차분하게 막내를 진정시켰어요. 혹시나 싶어 부산에서 방문했던 곳도 샅샅이 뒤져봤지만 휴대폰은 없었어요. 막내는 분명 부산에서는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아까 서울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고 SNS에 업로드한 게 기억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떨어뜨렸다면 100% 누가 훔쳐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고가의 물건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리가 없잖아요.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속상해하는 막내의 모습에 아무도 그렇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첫 월급 받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 산 거라 애지중지하던 휴대폰이었거든요. 일단 다시 서울 지하철역으로 한번 가보자며 막내를 달래고 저희 모두 서울 지하철 역사로 갔죠.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우리 아까 그거 써볼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묻기도 전에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앞장섰죠. 그건 바로 아까 저희가 신기해했던 인공지능 동시통역기였어요. 저희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기계에서는 분실물 보관센터의 전화번호와 길을 알려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그런데 저희 막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깜짝 놀라 분실물 센터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하는 말에 두 귀를 의심했지. 한국 사람들은 떨어진 휴대폰이나 지갑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기 분실물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잊어버린 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있죠. 오히려 찾으러 오지 않는 게 문제지. 잃어버린 물건들은 다 여기서 보관한다는 믿지 못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모두 양심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아름다운 에피소드만 가득 안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홍보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일본 친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한국으로 많이들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저도 또 다른 도시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여기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중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빠지게 된 나머지 자기 나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이토록 좋아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우한에 살고 있는 라이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얼마 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우연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도 평생 중국 아니면 유럽에서만 살 거라고 했던 저는 한국에 방문한 이후로 한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인인 제가 한국에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 여러분께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없는 운명이었어요. 학교 내에 게시판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게시판 같은 건 신경을 잘 안 쓰고 넘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게시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쳐다볼 수밖에 없게끔 대문짝만한 크기로 한국으로 갈 교환학생을 지원받는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 여자들 사이에 특출나게 유명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K-뷰티와 뛰어난 좋은 성분들을 가진 화장품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 스스로를 위한 보상으로 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저 자신을 꾸미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저의 모습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워진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의 반응을 구경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했었다가 대학교에 와서 제대로 꾸미기 시작하니 확실히 주변에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더더욱 메이크업에 대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남자애들한테 고백을 받곤 했는데 아쉽게도 제 눈에 차지는 않아서 그때 사귄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거나 열심히 모은 용돈들로 뷰티샵에 가는 식으로 많이 꾸몄었답니다. 중국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화장법이 있어요. 이 화장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나중에 유럽 출신의 여자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중국 여자인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국 여자들은 보통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K-뷰티 스타일은 보통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세라고 하던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한국 메이크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편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화장 전후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진하게 하는 편이었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요. 한국 분들이 입술이 굉장히 새빨갛게 화장을 한 여자를 보고 쓰는 표현 중에 쥐 잡아먹은 것 같다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 중국 여자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눈 부분을 화장할 때에도 아이섀도우와 함께 조합하기도 하고 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크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많이 한답니다. 약 10년 전에 지금과 같은 K-뷰티 스타일이 대세로 자리 잡기 전에 한국에서도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법이 유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화장법과 굉장히 결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신기한 건 이 중국 특유의 화장법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하던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유튜버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내용으로 기억해요. 아무튼 중국 여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화장법이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비싼 돈을 받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뷰티샵에 가도 모두 똑같은 진한 메이크업을 해주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유행했던 메이크업이라니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중국 안에서 갑자기 다른 방식의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K-뷰티가 중국에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K-뷰티 스타일이 만약 이상했으면 콧대 높은 중국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중국 여자들이 기존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자 중국 안에서도 K-뷰티 스타일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K-뷰티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화장품 역시 중국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나름 유럽 내에서 화장품으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명한 나라인데도 유명한 뷰티샵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산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뷰티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 날이었는데 유독 직접 발라봤을 때 느낌이나 색상들이 워낙 좋길래 어디 제품들이냐고 물어봤는데 10개 중에 6개가 한국 제품인 거 있죠. 이때부터 중국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는 지인이 있으면 한국 화장품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할인이라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친구들끼리 백화점에 가서 한국산 화장품을 쓸어 담아 오는 것 역시 일상이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K-뷰티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다니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는 교환학생에 지원을 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과 발표 날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바로 예비 1번이더라고요. 아니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예비 1번이 된 거죠? 이때 정말 울음이 새어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울음을 참았답니다. 그래도 예비 1번이니까 희망을 갖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죠. 그런데 저희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시들시들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3일째가 되던 날 정말 기적처럼 제 앞에 예비 순번이 빠지게 되었고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안에서도 우한 주변으로는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꽤나 지루하다고 느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어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는데 여권 사진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깨끗했어요.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물들이 워낙 많았고 거리 자체도 보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인프라 자체가 오래되었어요. 물론 이런 오래된 건물 같은 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보니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할 수 있지만 저처럼 중국에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한국 건물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세련된 거죠. 신기했던 게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이런 시설들도 건물들이 낙후되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진짜 불편한 게 뭔 줄 아세요? 중국은 보존을 위해서 왕조시대 때 깔아놨던 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길 자체가 포장된 도로가 아닌 돌로 이루어져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아요. 표면이 고르지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구두를 신고 다니면 굽이 돌들 사이에 꽂혀버려서 제가 아끼는 소중한 구두들을 몇 켤레나 버리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두를 신는다는 건 내가 그날 굉장히 키 크고 날씬해 보이고 싶으니까 신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오래된 도로 때문에 구두가 망가져 버리면 그날 기분은 정말 최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 도로와 인도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매끄러워서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면 모델이 런웨이를 워킹하는 것처럼 다닐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마음 편히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길거리 다니야 보면 어떻게 쓰레기를 보기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베이징.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에다가 각종 오물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악취는 또 얼마나 심한지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베이징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없냐고요. 물론 당연히 베이징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길거리가 더럽냐고요. 정말 이건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웃기게도 베이징의 환경미화원들은 근무 태만이 심하기로 유명해요. 툭하면 결근을 해버리는데 병가를 쓴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무 태만을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인력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0명 정도만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베이징의 길거리가 지금처럼 지저분해진 거죠. 베이징의 길거리 같은 지저분한 모습을 상상했던 저는 한국의 깨끗한 길거리를 보고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길거리였고 중간중간에 쓰레기통도 잘 배치되어 있어서 길가에 쓰레기가 놓여질래야 놓여질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지 중국 사람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우연히 한국에서 사귄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어찌나 똑똑하고 친절하던지 중국 사람인 저를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친하게 대해준 수지와 덕분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수지가 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때 버스를 타고 수지가 사는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줄을 선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질서하면 또 중국이 워낙 유명해서 빠질 수 없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냐고요? 아니요. 그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 안 지켜서 유명한 나라예요. 중국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리장성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리장성 앞은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 항상 붐비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이 줄을 서게끔 안내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 기존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새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줄을 서는 사람이 뒤에 서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새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새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줄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중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관광을 온 관광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중국 사람인 제 얼굴이 화끈해졌던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에 와서 빠르게 구경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서가 없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저에게 버스 하나를 기다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수지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아까 중국 건물들은 하나같이 다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건물에서 개조된 경우도 많다 보니 아파트 자체가 되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도 옛날 구조이다 보니 살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고 배관이나 전기 시스템 같은 것도 교체하지 않아서 오래되었다 보니 녹물 같은 것도 자주 나와요. 심지어 정말 최악인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낮은 층은 운동하는 셈치고 걸어 올라갈 수 있지만 여행할 때처럼 짐이라도 많은 날에는 내가 집으로 가는 건지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수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생긴 것도 무슨 미래도시에나 있을 것 같은 고층 빌딩 같이 세련되게 생겼는데 그 내부는 각종 최신 편의시설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애초에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모든 차량들이 지하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집 내부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수지 집에 놀러 갔던 날 한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더운 날씨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방안이 시원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신기한 마음에 수지에게 왜 방바닥이 시원하냐고 물어보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직접 경험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자꾸만 눕고 싶은 거 있죠. 중국에도 냉방시설이 있지 않냐고요. 물론 냉방시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에어컨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돼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자주 켜지도 못한답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장들은 미세먼지를 매일 무자비하게 뿜어내서 창문을 열었다가는 온몸에 두드러기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말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에어컨을 안 틀고 덥게 지내는 집들도 많죠. 그런데 한국의 집에는 훨씬 좋은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에어컨이 좋다는 말만 들었을 때는 저게 뭐가 좋은 거지 싶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속상하게도 교환학생 기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 살고 싶은데도 울면서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환영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